영화 이야기하는 척하는 영화 팟캐스트 양기자의 진우 진행하는 본격 인맥자랑 방송 양기자의 시네마틱 유니버스. 오늘은 비브루 와사비님 그리고 아영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 모시고 오랜만에 같이 또 하는 것 같아요. 네, 사실은 뭐 저희는 그 사이에 부성지 영화제도 뵀었고 또 이제 프라이드 영화제 때도 뵀었고 했는데 이렇게 또 청취자분들과 함께하는 거는 오랜만인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아영님 저번 방송 이제 같이 했었는데 사실은 네. 저도 깜짝 속아 넘어갔고 같이 속아 아마 아영도 뭔가 좀 혼동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한번 들어보니까 거기에 막 그때 서편제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이 나요. 서편제를 할 때 이제 그때 제가 처음 봤던 성인 영화였죠. 질문. 그래서 잠깐만 서편제는 일단 12세인데 일단 서편제는 12세고 그리고 이거를 왜 미술 선생님이 왜 보여주지? 그 말은 제가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고 넘어갔어. 그래 음악 선생님 뭐 틀 수도 있지. 뭐 거기도 뭐 그림처럼 나오니까 화면이. 네, 그런데, 방송에서 네. 몇 번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몰랐어요. 저도 몰랐어요.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저 넘어갔어. 그래서 네, 사실 서편제가 아니고 치아선이었습니다. 네, 임권택 감독. 아무튼 감독도 임권택 감독이니까. 네, 또 헷갈릴 수가 있어. 네, 하필 또 세 글자여서. 네. 그리고 그 둘이 대표작이잖아요. 대표작이죠. 그리고 칸 영화제에서 감독상 받은. 그리고 그 다음 감독상이 지금 이번에 박찬욱 감독이잖아요. 우리나라 감독이 받은 거는. 네. 의미 있는 작품인데. 아니. 전 헷갈렸다니까. 나도 어째서 거기도 손예진 씨가 나왔죠. 네, 맞아요. 그랬던 작품이고. 거기 사실 그게 유명했던 거는 이것 때문에 그 밈이 있지 않았냐? 아헷. 네, 해자라고. 네. 그 초반부 그러니까 DC 인사이드 초반부에 헷이라고 해가지고 잉여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거기서 해자라고 해가지고 독자적인 언어 체계를 만들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약간 DC 인사이드의 초창기 유머가 형성되었다. 맞아요. 네. DC 최초의 합성들이 보통 그때 이제 DC에서 많이 생기긴 했었죠. 네, 맞아요. 개주기부터 그렇죠. 시작해가지고 2002년부터 2003년까지 네. 다 치아선에 합성한 밈으로. 요즘 안 그래도 밈으로 해가지고 지금 논문 열심히 쓰고 계십니까? 잘 되고 계십니까? 아니요, 죽겠어요. 자료 모으기 너무 힘들어요. 네, 그래서 사실상 밈 전문가거든요. 맞아요. 네, 밈 전문가고 요즘 저번에 그때 방송 때 그 얘기 했었잖아요. 저희 헤어질 계신 방송인데 헤어질 계신 밈이 이렇게 빨리 끝날 줄은 몰랐다고. 네. 언제 끝날까요? 제가 한번 여쭤봤었는데 이게 뭐 몇 달이 가지는 않더라고요, 결국엔. 맞아요. 네, 지금까지 유지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고. 제 생각에 그 밈이 유지될 수 있는 조건은 어쨌건 500만 이상의 사람이 본다 정도. 좀 더 많이 봐야지. 좀 더 많이 봐야지 유지된다. 왜냐면 저희 어머니가 이런저런 영화를 많이 좀 저보기에도 생각보다 많이 보세요. 네. 일단 공포 영화는 저보다 훨씬 많이 보는 거 확신하거든요. 그 넷플릭스에 있는 공포 영화들은 거의 뜰 때마다 다 섭렵하셔가지고 나도 모르는 막 이상한 공포 영화들이 막 엄청 많은데 최근에 또 이제 저희 원래는 방송 때 하려고 했었던 영화가 하나 있었더라고요. 네, 그 뭐였지? 에다 놓고 나왔던 영화 공포 영화 뭐였지? 블랙폰. 그것도 언제 그거 새로 떴다고 저기 IPTV에 막 그런 것도 보셨고 막 거의 많이 보시는데 이번에 이거 내가 떴다고 해서 봤는데 얘는 좀 어렵다 이러는 거예요. 아마 이게 대중적이지는 엄청난 대중적인 영화는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영화에서 마지막으로 밈으로 남은 영화가 어쨌건 엑시트 정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따따따따따따. 그게 700만이었잖아요. 그 이후로 밈이라고 할 만한 게 거의 안 나와요. 한산도 나올 만한 게 나오지를 못했던 게 그걸로 묻혀버렸잖아요. 네, 헤어지심으로 묻혀버렸고. 그다음에 공조 때도 뭐가 없었어. 밈 할 만한 게 없었어요. 공조 2도. 네, 맞아요. 네. 범죄도시가 좀 마지막. 범죄도시 2 정도가 마지막이네 진짜. 네, 범죄도시 2도 근데 그렇게 2도 밈이라고 할 것은 없어요. 네, 그냥 주먹 때리는 게 전부였어. 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원이 그렇죠. 혼자 왔어? 막 이런 거. 혼자 왔어. 응, 솔로야. 그거 밈을 하나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3편 될 거거든요. 흥행 대부분이 될 거야. 이거는 3편은 우리가 뭐 얘기를 안 해도 3편은 흥행 될 건데 아마 3편은 밈이 좀 들어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아마.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상업영화의 성공 기준을 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공 기준은 밈이다. 네, 그래서 한국에서 제일 성공한 영화는 타짜예요. 그러니까 뭔가 대사들이 그게 있어요. 뭐 하나씩 킬링 파트라고 해야 하나? 그런 대사들 하나씩은 집어넣어요.
저 같은 경우는 연극적인 대사가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우리가 구어체로 대화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어체가 나오는 순간에 주먹이 확 쏠리잖아요. 그럼 그게 밈이 될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라고 네. 생각하는데 물론 명량에 나왔던 그거는 밈이 아니고 욕이 나왔지만 맨 마지막에 네. 우리 선조들도 그런 거 알까?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이런 거 알까? 그건 약간 마이너스 요소가 됐죠 영화에 오히려. 근데 그 뭐지 연세대 측의 조사에 따르면 그러니까 헤어질 결심을 전후로 해가지고 그 마침내 부사가 그 대체어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 대체어들이 보통 몇 배 더 많이 쓰였는데 마침내가 한 2배로 많이 쓰였다 그래요. 6월과 7월 넘어가는 사이에. 네, 이거 조선일보에 기사가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네. 이런 방식으로 약간 그 갑자기 튀어나오는 문어체 이런 것들이 그 밈의 요소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 정말 열심히 조사를 지금 하고 계세요. 네,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 아닌가요? 네. 마무리 단계죠. 이제 계속 고치시는 단계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네. 거의 이제 고치시고. 그러면 엄청나게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사실은 축하할 말이 하나 더 있어요. 이거는 아직 뭐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제는 비브르 와사비님이라고 굳이 저희가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네 평론가 등단하셔가지고 네. 드디어 축하드려요. 이거 방송 때 네. 이거 나간 거는 거의 저희가 처음이어가지고 네 정확히 뭐 어떤 건지 그 르몽드 디플로마티크라고 좀 그 잡지가 문화 예술 잡지가 있는데 그 거기서 주최한 데서 상을 탔거든요. 네 가작으로 탔고 그래가지고 영화 평론가 협회 등록이 돼가지고 이제 영화 평론가로 활동을 하고요. 네, 매달 그래서 매달 뭐지 거기 웹진에다가 글 실으니까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그냥 거기서 그 평을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저번에 결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텀블벅에서. 네. 네. 보니까 더 결제됐으니까 한번 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첨자. 네. 읽어볼 예정이고 그래서 이제는 비브로 와사비님이 아니고 이제 김경수 평론가님으로 이제 실명으로 더 길어졌네요. 네, 더 길어졌다. 네. 임까지 일곱 자다 이제. 더 길어졌네. 그냥 김평으로 할까 그냥. 네, 김평으로 하세요. 김평이 낫겠다. 네, 김평. 보통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김평님. 네, 박평신 평론가 박평이라고 하지 우리가. 네, 맞아요. 그분 실제로 박평을 내리기도 하니까요. 네. 김평공은 어떤 기준인가 이러고 어떻게 평가를 앞으로도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요 부산국제영화제 얘기를 벌써 영화제 끝난 지가 한 달 반이 지났지만 네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그래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왜 있냐면은 사실은 부산국제영화제 많은 작품들이 개봉을 못합니다. 현실적으로 네. 하는 작품이 있어요. 하는 작품도 있긴 하지만 오늘은 하는 작품 얘기는 절대 안 할 거고요. 네. 뭐 IPTV를 뜨든 많이 디플로 공개가 되든 그런 얘기는 그런 작품들 오늘 다 뺄 겁니다. 아직 수입이 확정되지 않은 작품들 위주로 해가지고 그래서 서로 이제 한 명씩 돌아가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좀 가장 인상적이었던 작품 순으로 이렇게 한 명씩 돌아가는 걸로 하려고 하는데 먼저 김평님 이거 대신 기념으로 이제 첫 번째 작품 원픽 일단 제 원픽은 스칼렛이었습니다. 스칼렛. 저 이 작품이 왜 수입이 아직 안 되고 있는지 좀 미스터리긴 한데 이 작품은 그 마틴 에덴이라고 그 2017년인가 18년도에 그 부산국제영화제 오픈 시네마에서 그 초청되었던 그 영화를 찍은 감독의 후속작이에요. 근데 이 감독이 어쨌건 아키비스트라 그래요. 그 옛날 영화들 혹은 옛날 영상들을 모아가지고 그것들을 복원하는 작업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다큐멘터리도 되게 농민들의 생활, 그 다음에 뭐 노동자들의 생활 같은 것을 많이 담는 감독이에요. 근데 그 감독의 첫 번째 픽션 영화가 어쨌건 그 마틴 에덴인데 그 마틴 에덴에서 그 마틴 에덴이라고 잭 런던이라는 작가의 원작 소설을 기반으로 했는데 잭 런던 작가가 약간 부둣가 출신인데 그 최고의 작가로 올라선 그야말로 개천에서 용인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자전적 일대기를 다룬 영화인데 근데 여기서 그 어쨌건 계급이 여기 하층민에서 갑자기 부르주아로 올라가니까 여기서 생기는 충돌 같은 것도 있을 거예요. 자기가 계급을 배신했다는 어떤 모순적인 감정도 있을 거고 근데 그런 것들을 묘사할 때 이 감독이 아까 아키비스타는 옛날 영상들을 갑자기 삽입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관객의 해석을 이렇게 다양하게 촉발하는 그런 류의 영화들을 만든 사람이고 스칼렛도 비슷한 연장선상이 있는데 전 스칼렛의 어법이 조금 더 세련됐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마틴 에덴 같은 경우는 1920년대 영상, 1960년대 영상이 있고 그다음에 2000년대의 영상, 2020년대 영상 같은 것들이 4개의 시간대가 계속 충돌하는 방식으로 화면이 구성되어 있어요. 예컨대 이 영화가 배경한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분명히 1960년대 같은데 그 TV 1950년대 정도인데 그냥 TV가 있어요 집에.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과거로 볼 수 없는 건데 그렇다 해서 현재로 볼 수도 없는 시공간이에요. 근데 갑자기 1920년대 영상이 삽입되어서 이 인물의 유년기라고 얘기를 하고 맞아요. 그 다음에 1970년대 영상이 삽입돼가지고 막 이상한 거가 딱 나오고 근데 또 결말에서는 이 사람이 갑자기 바다 쪽으로 뛰어나가는데 그때 갑자기 타임워프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2022년에 난민이 있는 곳으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50년 가까이 되는 시간을 이렇게 점프를 한 건데 이런 방식으로 되게 192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의 그 100년의 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근대적 시간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영화 하나에 우겨 넣는 방식이라면 스칼렛은 1945년 아니구나 1919년일 거예요. 1919년 20년 세계 1차 대전 배경이었으니까 1차 세계대전 직후. 네, 2차 세계대전 세계 직후. 네. 그렇죠.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배경하는데 일단 여기에 여자가 등장하는데 여자 캐릭터는 되게 그 동화적인 캐릭터. 할아버지도 되게 동화적인 캐릭터인데 아마 피노키오의 제페토 할아버지를 모티브로 했다고 맞아요. 그 감독님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영화도 되게 동화적인 얘기인데 전 이 영화 좋았던 이유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과거의 영상들을 되게 끼워 넣는 방식인데 이게 세계 1차 대전 직후에 있었던 일이고 그리고 이 영화가 다루고 있는 게 어쨌건 수공예품을 만드는 할아버지랑 그 수공예품 아래서 예술의 혜택을 누리고 살아가는 딸의 이야기로 간단히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이 영화를.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그 마을에서 배척되고 여자는 마녀로 이렇게 사냥이 당하는데 뭐 어떤 주술사로부터 그 너를 구하러 하늘에서 온 왕자가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비행사가 나타나가지고 어린 왕자 생텍쥐 페리 같은 그런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 여자를 구해서 나가는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아날로그가 그 기계적인 것에 밀려나가는 시기에 대해서 다룬 영화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마술적인 것들은 다 과거로 물러나고 그리고 근대적인 것들이 계속 남아가지고 기계 문물이 인간의 인간성을 파괴하고 이 격동의 시기를 다룬 건데 이 영화가 어쨌건 마술적인 톤을 계속 유지하면서도 중간중간에 갑자기 파리의 백화점이라든가 맞아요. 그러니까 이 시골 바깥에서는 이미 근대화가 이루어져 있고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의 터전이 계속 파괴되고 있다는 것을 계속 몽타주로 드러내주면서 계속 그 소격 효과를 만드는 거예요. 낯설게 하기 효과를 만드는 거예요. 이 동화에 이입을 못하게끔 이런 실험적인 기법 같은 것들이 저한테는 호감이 되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실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틀은 옛날에 막스 베버라는 사회학자가 있었는데 그 사회학자가 마법과 그러니까 근대 이전에는 세계가 마법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기계 문물이 발달을 하면서 탈마법화라는 게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탈마법화, 그러니까 마법의 힘을 더는 믿지 않고 기계의 힘을 믿게 되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신뢰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상상 같은 것들이 이렇게 사라지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2020년대의 테크놀로지들은 생각을 해보면 다시 재마법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메타버스를 통해서 모든 상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다시 재마법화가 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2020년대의 재마법화와 과거의 마법은 어떻게 다른가? 이거를 비교하면서 더 아름다운 세계가 무엇인가를 관객에게 질문한 영화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되게 스칼렛 좋았습니다. 스칼렛이 이번에 갈라 프레젠테이션 섹션이니까 그래도 이제 영화제에서 가장 공들이는 섹션 중에 하나잖아요. 개막전 네. 다음으로서 이제 가장 초청을 이제 심의 기여서 하는데 이게 아마 피에트로 마르첼로 감독이 그래서 뉴욕 영화제 일정 끝나자마자 바로 날라온. 네. 왜냐면 뉴욕 영화제는 겹치다 보니까 이제 큰 게스트분이 못 오시는 경우가 좀 많아요. 영화제. 네, 클레르드니도 못 오셨고. 네, 아무래도 뉴욕 영화제가 더 세니까 박찬욱 감독도 뉴욕 영화제로 가야 되는 거였고 그때도 뭐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에트로 마르첼로 감독 모셔와가지고 그때 저는 근데 다음 영화 너 하나 본다고 못 봤어요. 지비를. 안타깝게도 못 봤는데 이 작품이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내러티브의 힘도 있겠지만 저는 음악 얘기를 이건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가브리엘 그렇죠. 야레. 네, 가브리엘 야레 음악 감독의 스코어가 너무 좋았고 중간 뮤지컬처럼 나오는 부분
아까 전에 파리 백화점 나올 때도 그게 연달아 나오잖아요. 네, 약간 맞아요. 그 이전에 노래 부르자마자 네. 그 다음에 파리 장면 나오면서 그 부분이 제일 좋아요. 저 계속 네. 그 부분만 그 클립이 공식 클립이 있어가지고 네, 맞아요. 계속 그거만 보고 있었어. 하루 종일 음. 그거만 반복 재생해가지고. 그리고 35mm 필름으로 찍은 거라고 알고 있는데 그 필름 질감 같은 것들이 너무 잘 살려주지 않나요? 그런 분위기를. 맞아요. 이게 아무튼 칸 영화제 올해 감독 주간 초청작이었고. 아영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도 사실 이번 부국제에서 본 작품 중에서는 스칼렛이 원픽인데 조금 이제 이 영화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줄거리를 이제 설명해 준다면 이제 스칼렛도 사실 마틴 에덴처럼 각색한 작품이고요. 러시아 작가 알렉산드르 그린의 단편 소설 스칼렛 세이즈를 영화한 작품이에요. 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1차 세계대전 직후에 이제 노르망디의 어느 작은 마을을 배경으로 이제 두고 있고요. 이제 그 라파엘이라는 남자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이 이제 전쟁 직후에 마을로 돌아오는데 이제 마을 사람들로부터 약간 불량자 취급을 당하고 배척당해요. 이제 그러면서 그 이제 라파엘의 어린 딸 줄리엣도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서 마녀로 몰리고 이제 좀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숲속에서 이제 자연을 보면서 지낸 사람인데 이제 그 어느 날에 이제 줄리엣이 그 깊은 숲속에 있는 이제 마법사에게서 뭐 하늘을 나는 주황색 돛을 단 배를 발견하면 더 넓은 세상으로 갈 수 있다라는 예언을 듣게 돼요. 이제 줄리엣이 예언을 굳게 믿으면서 이제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이제 줄리엣의 삶을 좀 희망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전하는 영화예요. 저는 이거를 사실 한 번 보고 뭐 이 영화를 다 파악했다고 말하는 거는 거짓말인 것 같아서 차마 그렇게 말은 못하겠고 당시에 봤던 인상으로는 이게 영화가 뭐 이제 라파엘이 다리를 절뚝이면서 터덜터덜 걸어오는 이제 모습으로 시작을 하는데 그 장면을 보면서 막 옛날 옛적에 뭐 전쟁이 끝난 직후에 한 남자가 마을에 돌아왔어요라는 이런 이야기의 서두가 딱 누군가가 들려주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이 영화는 영화를 보면서도 책을 읽고 있는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영화가 되게 문학적이다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또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마틴 에덴에서 보였던 아카이브 영상을 그대로 활용은 하는데 마틴 에덴은 조금 더 이제 정치적인 메시지를 전하려는 주제의식이 강했다면 이번 영화는 좀 주제의식은 덜한데 그 시대극이랑 좀 드라마의 톤을 유지하면서도 좀 동화적인 장면이 많고 뮤지컬 시퀀스가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서정성이 짙은 영화였고 또 숏들도 이제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이어가려는 기본적인 숏들 말고 좀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거나 뭐 물리에 떠다니는 작은 나뭇잎들 같은 자연적인 이미지들을 많이 보여줘서 이제 숏 하나하나에 되게 서정성을 쌓아가는 영화라고 느꼈고 그게 이제 마치 라파엘이 좀 그 투박하고 거친 손으로 막 조각상을 헌신적으로 작업해 나가듯이 이 영화도 되게 숙련된 장인의 솜씨로 좀 공들여서 빚어낸 것 같은 영화 같았어요. 네. 그래서 진짜 이게 좀 수입이 되면은 저도 그러니까요. 진짜 다시 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 영화에 대해서 좀 더 든 생각은 하나 뭐냐면 이 영화 정반대 위치에 놓여 있는 영화가 저 웨스 앤더슨의 프렌치 디스패치. 둘 다 과거로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이 감독은 과거를 정확히 직시하면서 우리가 사라지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자 하는데 웨스 앤더슨 되게 폐쇄적인 세계에 갇혀 있다는 느낌. 자기의 계급 그 어떤 부르주아의 그런 걸 못 벗어난 것 같아요. 맞아요. 확실히. 저도 그래가지고 이 영화가 좀 좋았던 이유는 계속 현실을 우리가 환기시켜 주는 거. 저 때는 이런 방식 이렇게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 아름다움 속에서도 되게 섬뜩한 것들이 되게 출몰하는 그런 것들이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이 마르첼로 감독님이 노동 계급에 대한 이제 생각이 많으셔가지고 이 영화에서도 보면은 좀 이렇게 보면서 마음 아팠다고 느꼈던 게 노동자들의 얼굴을 위주로 한 클로즈 샷들이 많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거 보면서 그
계급을 좀 제대로 보여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마법 이들의 마녀라고 모든 사람들도 다 잘못한 사람들은 아닐까요? 맞아요, 네.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뭐지 그 시대에 휩쓸려가는 사람들일 뿐이지. 저는 이게 이 영화가 세컨 픽이었고 퍼스트 픽 원픽은 일단 저거였어요. 그 저번에 약간 주간양 기자에서 얘기를 했었던 영화지만 축구왕 자으라 뭐 네. 어쩔 수 없이 이 영화가 저는 제일 좋았고 왜냐면은 집이 중간에도 박수를 좀 받았던 작품도 했어요. 이게 다큐멘터리 영화인데 실제 또 있었던 이거 이란의 현재 사회상도 그대로 또 들을 수 있는 영화니까 여성에 대한 인권이 아직도 여전히 이란은 뭐 진전되지 않았다. 이렇게 취미 생활도 막는 것을 넘어서 지금은 이제 사회적인 문제니까 전체적인. 그래서 이제 박수도 받으시고 아마 감독님도 히잡을 안 쓰시고 오셨어요 이번에 기자간담회 때 아예 그냥 참석 히잡도 안 쓰시고 그냥 영화에서 현장에서는 히잡을 쓰시더라고요 영화 내에서는 근데 현장에 있을 때는 부산에 있을 때는 안 쓰셨던 걸로 기억하고 그리고 또 제가 예전에 방송 때 이 영화는 꼭 예매해서 보겠습니다 했던 사랑의 불꽃 그거 봤어요 간신히 예매해서 봤는데 그거는 이제 디즈니 플러스에서 보실 수가 있는데 네. 디즈니 플러스 언젠간 공개할 거예요 확실한 거는 영화 이걸 집에서 보시기 조금 아쉽겠다 싶어요. 네, 화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일단 가서 봤어야지. 맞아요. 맞아, 가서 봤어. 화산 큰 화면에서 터지는 걸 봐야지. 조그마한 화면에 봐서 뭐 합니까? 그리고 이제 이 부부의 그런 아주 신념, 죽는 그 순간까지 사실 화산을 연구하겠다는 그런 과학자의 신념들 있잖아요. 네, 근데 이 과학자의 신념이 나중에는 결국에는 단순히 화산이 분화하는 게 멋있어서 뭐 이런 게 그런 것 때문이 아니고 이제는 재난으로 사람이 죽은 그런 인명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결국은 이게 확장돼서 이제 어떻게 하면 사람을 또 이제 구할 수 있을 것인가. 과학자들이 이제 조기 경보 시스템 같은 걸 이제 만들기 시작하면서 화산 폭발 조기 경보 이런 것까지 얘기를 같이 해주니까 좀 더 완성된 다큐가 아니었나 싶고 요거는 디즈니 플러스 뭐 언젠가 뜰 거니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저는 일단 요 두 개 얘기해놓고 일단은 다시 아이오닉께 넘어가 볼게요. 아이오닉 네. 세컨픽으로. 네, 세컨픽은 아닌데 좀 기억에 남고 좀 추천해드리고 싶은 작품이 물론 수입은 안 될 것 같아요. 이 작품도. 저도 안 될 것 같아요. 네, 이 작품이 같이 봤잖아요. 네, 같이 봤죠. 네, 시골 경찰 지지의 한여름 모험이라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이탈리아의 알레산드로 코모딘 감독님이 연출한 작품이고요. 한적한 이제 시골 마을에서 벌어진 연쇄 자살 사건을 파헤치는 마을 경찰 지지의 일상을 따라가는 영화입니다. 네, 어느 날 아침 이제 경찰 지지가 순찰을 돌다가 기차철로에서 스스로 몸을 던진 이제 소녀의 시체를 발견하는 이제 마을 주민의 말을 듣고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근데 이 마을에서 사람들의 자살 사건이 처음 있는 일은 아니었어요. 근데 지지도 이런 이제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조사를 하는데 이제 여기까지만 보면 이 영화가 범죄 스릴러 같잖아요. 저도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정작 이 영화는 사건을 파헤치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냥 그저 시골 마을의 한여름을 보내고 있는 지지의 일상을 이제 그리는 거에 집중하면서 오히려 이게 이 사건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계속 관객들로 하여금 상상하게 만드는 그런 영화인데 제가 이거를 보게 된 거는 이용철 평론가님의 프로그램 노트를 보고 진짜 이 영화 재밌겠다. 네, 낚시였구나. 네네, 이 영화 재밌겠다 해서 이제 후보로 두었다가 이제 부산의 한 영화 평론가님도 이거를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본 작품이었는데 이제 영화를 보면서 그래도 개인적으로 재밌었던 거는 되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한적한 시골 마을에 이제 사람들이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는 사건을 중심에 두고도 영화의 태도는 이 사건에는 별로 주목하지 않고 사건의 힘으로 이제 흡인력을 빌려오지 않는데도 유효하게 이야기를 끝끝내 끌고 가는데 이제 그 힘이 되게 이상하면서도 저는 매료돼가지고 막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영화는 기법은 되게 사실적인 게 롱테이크 장면이 자주 이어지고 그렇죠. 네, 지지가 막 마을 순찰을 돌거나 뭐 동료 경찰들이랑 이제 만담을 나누는 모습을 주로 보여주는데 무전을 많이 하죠. 네, 맞아요. 그 무전을 플러팅도 많이 하시고 맞아, 많이 하죠. 네. 이제 근데 관객 입장에서는 사실 그 사건이 초반에 주어졌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 뭐지? 이렇게 막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진짜 이 영화는 정말 여유롭게 흘러가는 지지의 일상이 이 영화의 모든 것이에요. 그리고 이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왜 이렇게 이상하게 느껴질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차 안의 장면이 대다수인데 또 게다가 그 차 안에 이제 조수석과 운전석에 있는 인물들을 주로 투샷이 아니라 원샷으로 따로따로 잡아서 보여줘요. 네. 근데 그렇게 보여주게 되면 그것도 이제 원샷을 좀 거의 미디움이나 클로즈업으로 보여주다 보니까 차 아닌 한정된 공간 안에서도 숏 사이즈도 작게 해서 이게 어떤 영화에 대한 정보는 얻을 수가 없어가지고 되게 그래서 그 정보가 없어서 상상하게 되고 또 이제 보지 않음으로써 얻게 되는 그런 상상의 요소 때문에 이 영화가 되게 마법적으로 현실적이면서도 이제 좀 마법적으로 느껴져서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되게 로카르노 영화제 경쟁작이었다면서요? 네, 국제경쟁력은 심사위원 특별상 받았었고 알렉산드로 코모딘 감독의 외삼촌이 연기를 맞아요. 했어요. 지지 역할로. 네, 피에르 루이자 베치아가 직접 이제 연기를 했었고 그래서 뭐 이게 영화 확실히 배우의 연기가 아니라는 게 잘 느껴져. 이게 그래서 다큐멘터리 약간 그 영화를 혼합한 느낌? 그리고 그래서? 진짜 이게 좀 보다 보면 웃기는 게 저는 인물이 이렇게 차 안 장면 말고 외부에서 마을 주민이랑 대화를 하는 장면들도 있는데 이게 그거를 되게 보통은 좀 투샷을 잡으면 이제 허리쯤부터 잡기도 하잖아요. 아니면 뭐 가슴 쪽에서 잡는데 되게 멀리서 뒤에서 잡는 거예요. 절대 고소하죠. 그 옆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 정도. 네, 이게 그게 왜 그런가 해보니까 이제 감독님이 말씀하시길 그분들도 연기를 하던 사람이 아니어서 자꾸 카메라를 쳐다봐가지고 멀리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멀리서 잡았다고. 이게 또 보니까 이게 의도적으로 사건이나 이렇게 상황 가리는 연출 통해서 영상의 틀 안에 인생을 담고 싶었다고 얘기를 네. 또 하더라고요. 집이 끝까지 다 듣고 저 사인 받았잖아요. 저희 맞아요. 갑자기 즉석 팬 사인 회장이 된 거야. 나가는 퇴장로인데 퇴장로에 사람들이 갑자기 일렬로 줄 서 있는 거예요. 뭐지 이거? 퇴장 사인 받고 퇴장하면 되는 건가? 나 그건 줄 알았어. 퇴장 팬 사인회. 그래서 맞아. 사인 다 하나씩 다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 기억이 역시 그게 영화제 사실은 매력이죠. 네. 근데 좀 반응이 그때 집이 때 좀 안타까웠던 게 사람들이 별로 재미가 없었는지 집이를 시작하려고 하자마자 이제 유루로 나가는 거예요. 일요일 밤이잖아 게다가. 일요일 밤이다 보니까 이제 빨리 들어가서 빨리 들어가야지. 마지막 피자여서 일요일날. 아무튼 그래서 경수님 다음 픽은. 네. 이거 노바디즈 히어로. 아마 이번 부국제 최고의 블랙 코미디 아닐까 싶어요. 이게 이번에 그나마 이거 예매를 못 하신 분은 그나마 프라이드 영화제에서 또 해줘가지고 네. 다행히. 맞아요. 아니 이 영화는 그 플롯을 설명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요. 맞아요. 골 때려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상식선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오프닝 시퀀스만 봐도 알 수 있거든요. 갑자기 뭐 중년 남자가 뛰어가요. 그랬더니 갑자기 길거리에서 여자를 봐요. 그렇죠. 근데 길거리에서 여자를 보는데 길거리 여자분이 약간 성매매를 하시는 분이에요. 맞아요. 성노동자 분이신데 갑자기 할 수 있어? 맞아요. 너무 대놓고. 네. 네.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한번 연애 같아 느낌이. 그러니까요. 연애를 하고 싶은 거 같아. 연애하고 싶은데. 네. 근데 하고 싶은데 돈 줘? 여자 입장에서는 돈을 줘야 되면? 돈 없는데 그냥 이렇게 하려는 수작인가? 이렇게 네 맞아요. 그렇게 할 수가 없고 그래가지고 그래 만나 해가지고 호텔에 들어가서 하려는데 갑자기 테러가 터져요. 네 갑자기 테러가 났대. 보도가 났어. 네 그다음에 갑자기 남편이 찾아와요. 네. 그래가지고 막 이게 실패하고 이 남자가 끝까지 쭉 못하는 얘기예요. 이게 또 심지어 남편이 이걸 너무 당연하다 싶으시 보통 이제 발견하고 막 그러면은 막 모바일 대발하고 지금 막 난리가 나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야. 그냥 남편이 데려가. 이게 뭐야? 잠깐만 이게 말이 되나? 갑자기 우리 상식선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막 그 현상들 계속 일어나는. 그러니까 이 감독이 그냥 처음에 냅다 질러요. 냅다 지른 다음에 진짜 메시지는 좀 중반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 이게 프랑스 사회가 얽힌 약간 사회 복잡함 같은 것들이 반영되어 있는 영화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중년 좌파 지식인 남성이 주인공이고 이 사람은 사실상 그 뭐 컴퓨터 프로그래머지만 맞아. 근데 뭐든 할 수 있어요. 그냥 해킹도 할 수 있고 뭐든 다 해요. 네. 그래가지고 좀 어이가 없고 만화적인 캐릭터라는 생각을 했고
그 뭐지 이 남자의 집에 그러니까 아랍인 청년이 찾아와요. 네. 네, 아랍인 청년이 테러 용의자 같아요. 근데 또 쫓아내가지고 뭐지 그 바깥에 내보냈는데 또 다시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이메일 해킹해가지고 딱 들어가 보니까 뭐 극단주의 이슬람 종교 같고 그 숭배하는 영상 같은 거 이렇게 해놓고 근데 바깥에 있는 애들은 계속 얘를 죽이려고 그러고 그리고 위쪽에 있는 사람들은 왜 이슬람에 우리 집에 들이냐 하면서 막 쫓아내려고 그러고 되게 그냥 난장판이에요 인물들이 하나같이. 그래가지고 그 여자분도 이렇게 얽히고 근데 여자분 남편도 얽혀요. 네. 그래가지고 뭔가 계속 카오스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자면 프랙탈이 이렇게 퍼지듯이 그래가지고 프랑스 사회의 온갖 문제들을 다 건드리면서 균형을 잡고 있다. 이 남자가 그걸 못하는 걸로. 그래가지고 하면은 터지는군요 이게. 네, 하면은 카오스가 카오스가 터지는 건데 그 여자랑 하면은 근데 이 남자를 좋아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영화를 봤을 때 약간 하렘물 같다는 느낌을 줬는데 옆에 다 남자든 여자든 다 남자든 여자든 다 이 남자를 좋아해요. 아 맞아요. 그래 직장 동료도 갑자기 자자 그러고. 여자 직장 동료 여자 나와가지고. 심지어 그 아랍인 청년은 나중에 게이로 드러나거든요. 근데 난 당신이 좋아서 여기 있는 거예요. 막 고백을 하고. 네 맞아.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진짜 플롯을 요약하기 힘든 건데 근데 이 영화가 진짜 재밌는 거는 어쨌건 이런 사건들을 이렇게 해주면서도 그러니까 이 남자의 나체라든가 좀 배 나온 모습 같은 걸 보여주는 데에 거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렌 기로디 감독의 영화에서 이렇게 공통으로 나오는 신들이 그러니까 중년 남자들이 옷을 벗는 장면들이에요. 사실 우리가 영화를 보면서 중년 남자가 옷 벗는 걸 보면 되게 깨름칙하다는 그 인상 같은 게 있는데 이 남자는 오히려 중년 남성 노동자의 모습들이 영화에서 배제됐기 때문에 난 이걸 다시 불러오고 싶다. 그대만큼 안쓰러운 존재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집에서 전 못 들었지만. 그래서 이 감독은 계속 40대 남성의 성이라든가 그 남자들의 존재 같은 것들을 계속 드러내면서 노동자들에 대한 애착 같은 것들을 드러내거든요. 노동자 혹은 사회에서 배제된 남성들에 대한. 왜냐하면 이 감독이 영화에서 공부한 사람이 아니에요. 영화학교에서. 아 맞아요. 네. 네, 이 감독이 아마추어 출신이기 때문에 맞아. 기존의 영화계에서 다루지 않았던 문제들을 그냥 자기가 직접적으로 다루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걸 만들었고요. 이 영화에서 제일 웃긴 포인트는 그거였어요. 이 노에미 르보브스키 배우가 연기한 그 아까 그 하려는 여자. 이 배우가 어쨌건 스칼렛에도 나오는데 맞아. 네, 여하튼 이 배우가 그 아랍인 청년을 해요. 그 하는 걸 이 남자가 듣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나와가지고 했냐? 하니까 갑자기 이 여자가 일장연설을 하거든요. 그 극단주의 아랍 청년들은 사실 못 해봐서 타락한 것 같아. 아니 얘네도 해봤으면 얘 치료될 거야. 왜냐 사랑의 힘을 깨달았으니까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게 아랍인 청년을 비꼬는 것 같기도 한데 사실 이게 돌아서 저격을 하는 거는 우리가 인셀이라고 부르는 비자발적 비혼주의자라고 하는 그 사람들 있잖아요. 20대 청년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그래서 이 인셀이라는 사람들이 어쨌건 알파메일과 베타메일로 남성의 계급을 나눠요. 알파메일들은 흔히 인싸라고 불리는 네. 그런 부류들의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잘생겼고 경제적 여건도 있고 그다음에 성격도 외향적이기 때문에 여자랑 성애적인 관계를 이룰 수 있다. 근데 인셀들은 자기는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여성들을 테러하고 다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도 인셀들이 결집해가지고 페페 더 프로그 밈을 쓰고 바깥에 테러하고 다니고 트럼프의 당선에 이끌었던 이력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페페가 이제 저거 죽여버리고 스스로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프랑스 내에서도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감독이 이러한 문제들을 되게 잘 짚어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 되게 웃긴 방식으로 심각한 문제인데도 그 다음에 영화 끝날 때면 거의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거 마냥 내가 숨겨서 그런 건데 하면서 끝내버리거든요. 이게 너무 재밌고 그 다음에 삼성과 아이폰 대사는 모두 웃었을 거라는 생각해요. 많이 좋아졌다 했을 거야 아마. 네. 한국 삼성 거 많이 좋아졌다고. 네, CCTV처럼 이렇게 범죄 현장을 찍는데 그 범죄 현장을 찍는데 삼성 핸드폰을 찍는데 그 삼성 핸드폰을 두고
야 이제 삼성도 아이폰만큼 쓸만해졌네요 거예요. 그 울트라 22 제가 유저거든요. 너무 반갑더라고. 울트라 22가 확실히 이게 영화 시사에 제가 언론 시사에 네. 취재 갔다 보면은 한 18배 줌으로 찍어도 나름 잘 찍혀. 거의 오. 옛날 DSLR급인 거예요. 화소가. 그 정도 잘 찍히니까 이제는 뭐 필요 없겠네. 인조에서 종말하겠는데 이런 느낌이 든 거예요. 지금 더 다음 버전 더 좋은 버전으로 준비하고 있다 그랬는데 카메라가. 그니까 약간 그 아이폰 같은 게 힙스터가 쓰는 그거라고 생각을 해보면 삼성은 되게 약간 배제된 건데 삼성을 일부러 좋다고 격찬해주기 너무 지금 웃겼어요. 한국인 입장에서는 그렇죠. 한국 입장에서는 뭐 국뽕 같지 이 느낌이 약간 그런 느낌. 그때 거의 빵빵 터지면서 본 것 같아요. 모든 관객들이 그냥 시퀀스 단위로. 예전에 아마 파리였나 테러 한번 났었을 때였나? 네. 테러 났을 때 삼성폰 네. 덕분에 살았다라는 네, 맞아요. 일화가 실제로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맞아요. 폰 방탄폰이어가지고 약간 맞아요. 맞아. 그래서 살았다는 이슈 그게 생각났어요. 갑자기 그것도 생각났고. 프랑스 사람들이 삼성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이 작품이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런 뭐 인세리건 뭐건 다 아무튼 뭐 동성애 정복은 다 이제 공동체를 형성해서 같이 살아야 한다는 걸 맞아요. 결국에는 그런 내용이 담긴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너무 괴랄하게 이제 표현한 거고 거의 심슨가 좀 느낌이야. 그냥 괴랄하게 그냥 다 보여주는. 그러니까 이게 한 건물 안에서 있다는 거는 이게 좀 과거 얘기로 돌아가서 얘기를 하자면 어쨌건 연극에서는 하나의 건물이 어쨌건 건물의 층마다 이렇게 계급이 나뉘어서 존재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네. 이게 과거의 연극 무대에서는 과거의 연극 무대 계급을 드러내기가 힘드니까 그렇죠. 계급을 드러내려고 연극의 위 아래층을 계급으로 드러낸 거예요. 실제로도 이러한 연극 세팅에 영향을 받은 건 타이타닉과 기생충 등도 있고요. 그렇죠. 네네. 타이타닉이 특히 이제 네. 실제에서도 그렇게 층으로 나눠서 3등석은 맨 아래층 막 이러시니까. 네, 이게 뭐지? 프랑스의 소설가 발자크라는 소설가가 쓴 고리오 영감이라는 그 소설에서 나온 구도인데 1, 2, 3, 4, 5층에 각자 다른 계층이 살고 있고 그다음에 각자 다른 정체성을 살고 있다. 근데 이 영화가 어쨌든 한 건물 안에서만 진행되는 건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건물 안에 모두가 있게끔 하는 거 되게 프랑스 소설에서 많이 나온 구도다. 이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네. 혹시 아영님 혹시 소개 더 해주실 거 있나요? 근데 이거는 수입될 작품이어서 그러면 일단은 되는 작품이어서 네. 저희 둘 위주로 빨리 하고 넘어갈게요. 저희 오늘 여다 이거 얘기한 두 편만 세 편만 얘기했는데 벌써 시간이 거의 엄청나게 많이 걸려가지고 일단은 제가 빨리 얘기하자면은 저는 좀 아쉬웠던 영화 일단은 추천 픽은 아닌데 일단 개봉 안 할 것 같아서. 근데 이 작품이 무려 썬댄스에서 올해 감독상, 각본상, 편집상을 받은 거예요. 미국 드라마틱 경쟁 부분에서 야자수와 전선인데 이거 절대 개봉 안 할 것 같거든요. 벌써 나오잖아. 이게 쉽게 어떤 내용이냐면 겉도는 자신의 인생의 지루함을 느낀 17세 여자 레아가 30대 중반의 남성 톰을 만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예요. 짧게 이럴 건데 제이미 덱 감독이 단편으로 연출했던 건데 그걸 확장해서 장편을 만든 거죠. 그래서 썬댄스에서 3관왕을 받았는데 제가 이거를 그 전날 이게 마지막 날에 봤던 거고 전날에 봤던 게 러브달바였어요. 러브달바는 아마 국내에서 정식 개봉할 예정이니까 말은 못하겠지만 거기도 그루밍 성범죄거든요. 뭐였던 간에 그루밍 성범죄를 소재로 하면서 왜 이제 이 소녀가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감독은 매우 최선을 다했습니다. 감독은 그건 매우 최선을 다한 것 같아. 왜냐면 관객에게 레아가 경험한 지옥을 체험하는 게 목적이면 그건 성공했거든요. 지옥을 체험하게 해줬으니까. 게다가 또 이제 그렇다고 보니까 제가 앤디 크레딧 올라갈 때 보니까 이제 배우 정신 안정을 위한 인터머시 코디네이터가 기용도 됐어요. 뭐 배우 뭐 아무래도 그런 거 연기해야 되니까 정신 당연히 인터머시 코디네이터가 있어야죠. 근데 그거 말고는 아무리 뭐 여성 감독이고 그러니까 본인이 뭐 겪을 수 있는 충분한 그런 뭐 여성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공포를 표현했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이게 어느 정도 수위는 좀 해놓고 했어야 되는데 너무 이제 수위가 세다 보니까 이거를 그래서 보는 분들이 좀 힘들지 않았을까. 이거를 굳이 썬댄스에서 이거를 3개씩이나 줄 필요가 있을까? 라는 의문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개봉은 안 될 것 같다. 아무리 뭐 썬댄스에서 뭐 상을 많이 받든 말든 이걸로는 국내에서 개봉은 어려워 보인다. 였고요. 저도 별로인 작품 빨리 말할게요. 빨리 어떤 거 될까요? 퍼시픽션이요. 퍼시픽션. 알베르세라 감독님 어쨌건 전작에서는 그
리베르땡이라고 그 프랑스 변태들이 나와가지고 서로 막 오줌 먹이고 똥 먹이고 오줌 먹이고 똥 먹이고 이런 거 있는데 그게 그 당시에 프랑스 자유주의자들의 멘탈리티였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의 숲속에서 계속 변태 성격 행위를 2시간 동안 하는 건데 근데 이게 그 어쨌건 유럽 공동체의 붕괴 같은 것들을 읽을 수 있게끔 하는 장치들이 있었어요. 퍼시픽션은 어떻게 하나의 섬 안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 화면이 진짜 아름답고 예쁜데 이게 하나의 이야기로 안 잡힌다는 것이 이 영화의 방법이기도 하고 이 영화의 전략이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힌트를 안 줬다라는 느낌, 너무 감췄다라는 느낌. 그래서 계속 인물들 사이에 암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 암투를 둘러싸고 계속 핵전쟁이 터질까 말까 하는 이런 상황을 다뤄요. 어쨌건 지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생각해볼 수 있고 그냥 핵전쟁이 가득한 이 세계를 생각해볼 수도 있고 유럽 공동체 붕괴 같은 것도 생각해볼 수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힌트가 없었다. 그래서 저한테는 너무 불친절했다는 느낌이 들고 그다음에 영화가 좀 많이 길어요. 3시간 가까이. 165분이네요. 써져 있는 거는. 와, 맞아. 165면 그거네요. 딱 그 기간 그 블랙패서. 그러니까 블랙패서 꿈길이네. 근데 이번에 그 한국영상자료원에서 해주거든요. 맞아요. 그 사사로운 영화 리스트. 네. 그다음에 서울 아트시네마에서도 스페인 감독으로 해주거든요. 네네. 사사로운 영화이긴 한가 보네요. 그래도 그분들이 네, 정성현 선생님이 네. 뽑아주셨는데 정성현 선생님이 왜 뽑았는지 너무 알 것 같고. 네, 이게 보니까 로튼 토마토 높아요. 그러니까 93%네. 8.6점의 평균 평점. 네, 왜냐면 이게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 좀 더 많이 공감을 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보다는. 그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로튼이 좀 터졌는데 우리나라에서 좀 높은 작품들이 좀 있긴 있어요. 가면. 네, 그런 작품들이 그러니까 영화가 어쨌건 너무 모호한 것이 이 감독의 전략인데 너무 모호해서 저한테 부러웠다. 수입은 절대 안 될 것 같다. 이제 넘길게요. 없으시다고 해서 하나 더 있잖아요. 그 피터 본 칸트. 아, 피터 폰 칸트요? 네. 아, 피터 폰 칸트는 재밌죠. 피터 폰 칸트는 프랑스 오정 감독이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페트라 폰 칸트의 눈물 어쩌고 해가지고 그 파스빈더 감독의 영화를 다시 리메이크한 건데 이 영화는 그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그냥 중년 영화 감독이 있어요. 근데 이 감독은 모두가 다 인정하는 천재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건 다 가질 수 있었어요. 근데 딱 한 사람만 가질 수 없었어요. 그게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가 배우로 기용하려고 했는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 소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이 소년을 붙들고 제발 가지마 너 사랑해 하면서 계속 데이트 폭력에 가까운 거의 폭력을 저지르거든요. 근데 이 남자애는 난 중년 아저씨 안 좋아하는데 하면서 그냥 도망가 버리고요. 그래가지고 이 남자가 상처를 크게 받아요. 그래가지고 막 가족들한테 막 폭언 저지르고 그냥 계속 뭔가 하는데 이게 뭐지? 한 번도 상처받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유년기에 영원히 머물러 있었던 사람이 상처를 받음으로써 자기 자신을 깨닫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이 소년이 하는 어떤 행위가 있거든요. 그 제스처 하나 때문에 사회가 어쨌건 서로의 진심을 막 폭력적으로 터놓는 게 아니라 위선 하나로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의와 포즈 그리고 사랑을 할 수는 없어도 적어도 너를 이해한다고 말해주는 제스처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역설하는 영화였고 되게 연극적인 연출 방식이 되게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이 영화는 보시면 되게 웃을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비유를 하자면 이 피터 폰 칸트라는 인물이 앞에 피터 폰이 있는데 이게 피터팬이랑 거의 비슷한 느낌을 주고요. 두 번째로 이 인물이 홍상수 초중기 영화에 나오는 그 찌질한 예술인과 에반게리온에 나오는 이카리 신지를 합친 듯한 이카리 신지. 그러니까 에반게리온을 태우고 싶은 인물이거든요. 아버지가 없었네. 네, 아버지가 없어. 심지어 거의 아버지 없었다고 나와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없어요. 나오죠. 어머니가 나와요. 네, 어머니가 나오고. 이게 베를린 영화제 올해 개막작이었고 경쟁 부분이었었고 그리고 각색까지 아마 그거 젠더랑 일단은 직업도 바꿨고 네. 그 다음에 정체성도 바꿨을 거야 아마. 젠더가 여성이고 직업은 디자이너였었고 그리고 저는 이거 보면서 약간 연극처럼 이어지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막으로 나뉘잖아요. 심지어 1장 2장도. 네. 결국 있을 때 잘했는데 있을 때 잘했다 아니고 뭐라고 해야 나 그때 보면서 그리고 또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프랑스 오정 감독이 프란치 이후로 애도에 관한 그 주제의식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죽음에 관련된 아니 혹은 누군가 있는다는 것에 대한 그래가지고 이 누군가를 잘 보낸다는 거 그게 하나의 누군가를 잘 보내지 못하면 그 사람 미쳐버리잖아요. 새로운 대체물을 찾지 못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 대상 예술의 탄생을 이렇게 애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대상을 보고서 잊어야 되는데 그 대상을 영원히 남겨놓고 싶기 때문에 그 대상을 대체하는 무언가를 만들어낸다. 이게 일종의 애도 작업이고 모든 예술은 애도 작업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근데 이 영화에서도 이 소년을 필름 영상으로 남김으로써 이 사람이 이 소년을 읽거든요. 근데 이것도 썸머파로에서의 엔딩과 겹치고 프란츠에서 자살을 봄으로써 그 아드리앵을 잇는 이 인물의 결말과도 맞닿아 있고요. 그래서 네. 애도와 예술의 관계에 대해서 계속 검토하고 있다. 오종 감독이. 오종 감독 영화가 계속해서 그래도 최근에는 많이 개봉했는데 이게 아직까지 수입이 안 됐더라고요. 네, 저도 좀 이해했어요. 네, 저도 이해하는데 아무튼 뭐 언젠가는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도 마지막 작품 하나만 더 추가하고 이제 끝내려고 하는데 밤 혹은 클라라의 죽음이라고 요게 이제 도미니크 몰 감독의 작품이고 칸 영화제 프리미어 올해 공개됐는데 이게 이제 감독님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공개 당시 리뷰도 그랬고 봉준호 감독의 살인의 추억을 이제 오마주를 했었고 연상케 한다는 그런 평도 있었고 이게 21살의 클라라 로이에가 산채로 불태워진 살인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제 요한을 중심으로 한 경찰이 주변 인물을 중심으로 수사를 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 약간 그런 거예요.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흐르는 그런 여성 혐오에 대한 정서들을 정말 그런 기반들 잘 이제 표현을 했었고 지지부진한 수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경찰이 오히려 클라라가 이제 주변 탐문하다 보니까 여러 남자들 만났던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런 자유로운 연애관을 뭔가 해픈 여자로 이제 판단하려는 장면도 이렇게 실랑이로 나오고 그러니까 경찰 내에서도 이제 그걸로 가지고 싸우는 거죠.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하는 게 말이 되냐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사실 영화가 범인 찾는 거에 집중하진 않아요. 막판에 가면 범인의 정체 그게 사실은 우리 모두가 공범이다 이런 느낌으로 가기 위한 그런 마무리였지 않을까 싶었고 거기서도 이제 무덤 나오는데 무덤에서 이제 뭔가 춤 같은 의식을 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네, 약간 그게 똑같이 그 생각 났어요. 썸머파로. 네, 썸머파로인가? 그랬던 느낌이 났었고 아무튼 여러 작품들은 제가 그때 거의 봤던 거는 개봉 예정이 될 만한 작품들인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네, 저도 그렇고. 그래서 뭐 보자면은 뭐 너와 나 같은 경우도 언젠가 개봉을 할 것 같고 너와 나는 아마 서울 독립영화제에서 한번 틀어주고. 그나마 제가 부산에서 느꼈던 거는 그때 박혜수 씨가 처음으로 이제 그 사건 이후로 공식 선상에 섰다는 거. 그래서 몰랐어. 온다는 것도 몰랐고 오겠나 했는데 왔어요. 왔는데 뒤에 사진 기자들이 갑자기 취재기들이 갑자기 오더라고요. 우르르 오더라고. 맞구나. 나 그 생각 들면서 왔구나 싶었어요. 왔는데 이제 이 자리에서 제가 확실하게 말할 건 없는데 확실한 거는 이제 앞으로 뭐 준비를 어떻게 대응을 이제 해서 어떻게 얘기를 할 거다. 자세한 이야기는 그 이후에 이제 할 거다라고 해서 이제 다시 이제 질문 위주로 이제 받는 걸로 했고 모르겠어요. 요게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요즘 보니까 MBC에서도 영화로 가끔 틀어주더라고. TV에서 지상파로 이제 삼토방 같은 경우는 이제 뭔가 출연 정지나 이런 게는 이제 뭐가 없어지고 있는 느낌이기도 한데 요거는 사건이 좀 나오면 제가 팔로잉 해가지고 이건 주간양 기자 쪽으로 돌리도록 하고 탑도 봤었어요 사실은. 탑도 봤는데 탑은 아마 나중에 저는 또 여기 YC에서 했었구나. 주간양 기자 이미 했기 때문에 뭐 그것도 패스를 하고 그리고 뭐지 개봉 안 할 줄 알았는데 한 거는 일단 2호. 2호. 네. 2호는 아마 개봉할 것 같으니까. 2호는 거의 미디어 아트랑 영화 사이에 있어가지고 보시는 분들이 좀 경이로운 체험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뭐지라는 의문이 남을 수 있습니다. 아마겟돈 타임은 저희 방송 공개 기준으로는 또 개봉을 했으니까 아마겟돈 타임도 상당히 또 좋은 작품. 더 메뉴도 이제 하고요. 더 메뉴도 이제 그렇죠. 아마 이 방송 나왔을 때 저는 언론사에까지 봐가지고 이거 또 주간양 기자 통해서 이쪽에서 얘기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부산국제영화제가 약간은 이제 저번에 보니까 이제 뭐 칸 영화제랑 다르게 이거는 이제 뭔가 팬분들 그러니까 좀 대중에게 영화를 소개하는 그런 장으로 좀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부산은. 칸은 뭔가 처음 프리미어니까 칸 이제 베니스 이런 데는 이제 일반인들의 접근보다는 약간 기자나 이제 이런 단 프레스나 아니면 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보시는 공간인데 부산국제영화제는 확실히 일반 이제 관객들이 좀 더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래서 사실은 좀 더 매력적인 영화제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칸에 가봤자 일반인 분들이 쉽게 영화 보기 힘들 거예요. 확실한 거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좋은 기회가 되셨으리라 싶고, 저희 다음 시간에는요 본격적으로 이제 영화 하나씩 할 시간인데, 공교롭게도 저 2주 동안 모녀 관계된 영화들로 쭉 어떻게 구성이 됐어요. 저도 좀 몰랐는데, 하나가 에브리싱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고요, 하나가 같은 속옷을 입는 두 여자예요. 둘 다 지금 뭔가 요즘 화두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올해 지금 4.0 평균 평점 4.0 넘는 영화가 사실 별로 없었어요. 근데 두 영화 모두 거의 4.0대에 나오는 평균 평점, 키노라이치 기준으로 5점 만점에 4점 나오는 영화 별로 없었는데 두 편이 나왔다. 그래서 저희는 뭐 당연히 이런 영화면 우리가 안 할 리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네. 다음 시간에는요, 네, 이 두 편 하나씩 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